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3월에는 수요일만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금쪽 같은 휴일이고요. 3월 3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때부터 공연 연습을 시작해서 하루하루 일상이 그냥 계속 극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또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뭘 찍지? 생각하다가 요즘 그래도 저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황 토크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황 토크 아이 뭐부터 말해야 되지? 제가 난소에 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20살이 지나고 나선가?부터 자기가 태어난 연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홀수년도에 태어났으면 홀수년도에, 짝수년도에 태어났으면 짝수년도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27살 때 알아가지고 27살에 처음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봤어요. 근데 그때 처음 산부인과를 가봐서 초음파 진료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시길래 네 하고 초음파도 그때 처음으로 찍어봤거든요. 근데 난소에 혹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소에 혹이 있고 또 혹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데요. 이게 월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3cm 정도였고 그때 당시에 또 보통 없어지는 물혹 같은 경우에는 더 조그맣고 색깔도 물이 차 있어서 검정색인데 제 혹은 3cm에 약간 회색빛인 거예요. 그게 아마 그 혈액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 혹 같은 경우에는 점점 속도가 빠르게 커질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혹이 그렇게 진행이 빠르게 크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요 정도면은 1년에 한 번씩만 검사를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2018년에 그래서 28살 때부터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자 하고 29살 때도 검사 받고 이제 30 때도 갔어야 됐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미루고 미뤘는데 작년부터 제가 원래도 월경증후군이 심한 편인데 조금씩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월 저번 달에 이제 산부인과를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혹이 엄청 커진 건 아닌데 어쨌든 자궁내막증으로 생긴 혹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제 3년이나 지켜봤고 혹도 3cm였는데 3.8까지 이제 4년 동안 되게 서서히 컸으니까 요것을 한번 치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궁내막증이 뭔지 저는 자세히 몰랐거든요. 그냥 나의 호그에는 혈액이 차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자궁내막증인 여성분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희귀한 병은 아닌데 그 자궁에서 일하는 자궁세포들이 다른 곳으로도 막 이동을 할 수 있대요. 보통은 다른 곳에 이동하면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착 잘 안착하게 되면 그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할 때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그 세포들도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궁세포가 이 기관지에도 붙고 폐에도 붙고 뇌에도 붙는다는 거예요. 정말 희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그래서 어쨌든 그 이사를 간 친구가
월경을 할 때 같이 일하면 그 다른 곳에 가서 피를 쏟는데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이제 난소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친구도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쏟으니까 혹이 조금씩 더 커지는 거예요. 그 피를 안고 있는 혹이. 또 지금 혹은 바로 난소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혹이 커지면 난소에 협착이 되고 붙으면서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진단을 받은 거죠. 이걸 알아야지 근황 토크가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의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술, 그 다음에 약물, 주사, 약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중에는 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어쨌든 난소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대요. 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결혼하기 전에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약을 먹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또 이 약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비잔이라는 약인데 이 약이 부작용이 많아요. 작은 퍼센트지만 막 무서운 막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막 후기도 있고 그러니까 막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걱정봇이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찾아보고 근데 물론 부작용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고 이게 폐경기 여성과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열감이 올라오거나 뭐 탈모가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어느 한 가지의 부작용만 나타나시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케바케 사바사. 그래서 병원을 한 군데 더 가봤는데도 똑같은 진단을 받았고 결국에는 비잔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혹이 더 커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저는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고요. 벌써 이렇게 많이 뜯어 먹었어요. 하루에 한 알씩 이 약을 같은 시간에 먹어주고 있는데 요거를 3개월 먼저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초음파 해보고 혹이 줄었는지 이런 경과를 보면서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먹자마자 부작용이 막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되게 마음이 어지러웠거든요. 막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 안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엄청난 지혜로움이 필요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부작용도 없으면 좋겠어서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3월 이제 2월부터 3월까지 되게 저한테 큰 이슈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 연습을 시작하게 됐어요. 작년에 저 공연했던 것이 재공연을 하게 되어서 저번 주 수요일부터 연습을 시작했고 이제 3월에는 정말 정신없이 연습을 하고 4월에 공연을 할 것 같아요. 예정은 4월 9일부터 22일까지 공연을 한 예정이고 장소는 작년에는 일산에 있는 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공교롭게도 이 호르몬 치료하는 시기랑 연습 시작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연습 시작하니까 진짜 이 3, 4개월 동안 몸을 안 쓰다가 또 몸을 쓰니까 온몸이 아픈 거예요. 막 첫 연습하고 다음날 흠씬 두들겨 맞은 줄 알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호르몬 치료제 부작용이고 뭐고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몸이 아팠어. 어쨌든 연습을 잘 하고 있고 이 시국에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연습하는 모든 배우나 스태프분들이 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이 공연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사건이 있었죠. 계속 사건이 있어. 이것도 바야흐로 이제 작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청약 통장으로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에 예비 신혼부부 전용으로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에 지원을 했죠. 신청서를 냈어요. 예비 입주자는 뭐냐면 이제 국민임대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어떠한 사유로 이사를 해야 될 때 그 공실이 생기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그게 채워질 수 있도록 예비 입주자를 선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입주자들한테는 이제 번호를 다 부여해요. 예비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그 공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그 공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먼저 뽑아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12월에 예비 입주자들 순서가 발표가 났고 저랑 제 남자친구랑 이제 예비 신혼부부로 지원을 해서 7번이라는 예비 숫자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이전에도 예비 입주자를 계속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뽑히기 이전에 이미 예비 입주자들이 또 있었고 저희는 7번이지만 그분들 뒤에 서야 됐기 때문에 최종 순위는 17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다렸다가 국민 임대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겠다. 또 이제 입주를 하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들어갈 때쯤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신혼희망타운이 모집 공고가 난 거예요. 이제 신혼희망타운은 매매예요. 집을 사는 거. 국민임대는 월 수입이 한정돼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면서 사는 게 이제 국민임대고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거는 매매예요. 그래서 그 집을 저렴한 가격에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매매하는 그런 제도지요. 근데 저는 저희 집 근처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알림 지역을 설정해 놨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신혼 희망 투혼을 하냐 그걸 이렇게 보고 난 못하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또르가 남자친구가 한 일주일 있다간가? 그걸 저한테 보내주면서 봉구 이런 게 나왔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그럴 돈이 우리가 어딨어. 못하지 않을까? 그게 가능한가? 라고 얘기하고 또르도 그런가? 알겠어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약간 그걸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또르가 알려줬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 에이 안 되겠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를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응?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엄청 나중에 집값이 뛸 수도 있는데 당첨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한번 해봐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매매가가 정말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래 당첨되면 그때 또 어떻게든 되겠지. 저희 엄마가 어떻게든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봤어요. 신혼희망타운은 한 2주 있다가 바로 추첨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동호수까지 오더라고요. 우와 야 근데 돈이 어딨지? 어쨌든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그러면 우리의 국민임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죠. 저 같은 걱정보시.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이제 넣기 전에 알아봤는데, 이게 저희가 신혼희망타운이 당첨이 되잖아요. 그래도 서류로 저희가 합당한지 아닌지를 찾아봐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면은 5월에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전까지는 저희가 유주택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주택 저희 예비 17번인데 그것이 빠지면 저희 보고 이제 국민임대 계약을 합시다를 신혼희망타운 계약하기 전에 연락이 오면 국민임대를 먼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입주하기 전까지 국민임대에서 살 수가 있대요. 그거 괜찮다. 왜냐하면 신혼희망타운은 2024년 입주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혼인신고는 또 12월에 해야지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또 전세로 살 집이나 뭐 월세로 살 집이나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임대가 신이타 계약하기 전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너무 좋겠다. 제발 빠져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3월인 지금까지도 국민임대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드디어 국민임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국민임대 계약을 3월 말에 해야 될 것 같고, 그 계약이 끝나면 또 5월에 신혼희망타운 계약을 해야 돼요. 고로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될 거야. 지금 생각해놓은 대로만 잘 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계약이 잘 흘러가면은 아마 혼인신고를 입주하고 한 달 안에 해야 돼서 한 5월쯤에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결혼식은 아마 시국인지라 내년 초에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진행 상황들이 지혜롭게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또르도 엄청 바빠지고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미안하고, 뭔가 인생에 또 다른 장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많은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자주 못 만나니까 이렇게나마 저의 소식을 전해보아요.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